중간선거 전략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선거 전략입니다. 집을 들고 있든 금을 들고 있든 주식을 들고 있든 코인을 들고 있든 무엇을 들고 있든 다 가치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인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 2026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다가올 2026년의 주요 경제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우리 망건당 TV 구독자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경제 포차 진행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 포차 출연하셨었죠? 그럼요. 네, 저도 잡식인 왜 출연 안 시켜주냐고 제가 빡빡 우겨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러면 전망서 이게 거의 메인 키워드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이쯤 되면 정말 꼭 나타나는 등장인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자, 올해도 역시 전망서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구독자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해년도 경제는 이 단어 하나로 딱 짚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키워드를 던져주시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2025년까지의 뭐 소위 25년간 일종의 한 쿼터가 지난다. 100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25년과 앞으로 새로운 쿼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도 분절점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고요. 매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또 2026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가 가고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직영학적인 의미에서 분절화된다 라는 의미로 분절점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번 분절점은 그냥 경제적인 맥락이 아니라 정세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이 제 기억으로, 저도 애독자니까 항복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그때 항복점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절점은 그 뒤에서 어떤 연결고리로 이해하면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마침 뭐 이런 막대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항복점은 제가 물리학에서 가져온 용어인데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구부려지잖아요. 그럼 힘을 빼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힘이 주어지면 이게 부러지겠죠. 그 특정 힘, 부러지도록 만드는 특정 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의 힘을 물리학에서 항복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실제 그런 25년 경제까지와 2026년 경제 이후의 경제가 또 분절적으로 달라진다라는 의미에서 또 분절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정말 급변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 경제 트렌드,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는 단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이번 에이펙 행사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복점, 뭔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가 있다. 그리고 분절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굉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수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더 간절했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26년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다. 그럼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렇겠죠. 그럼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바로 레임덕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번이 마지막 임기니까요. 그렇죠. 그럼 레임덕 찾아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뭐를 고민할까요? 어디 들어갈 걸 고민하겠죠. 감옥?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반드시 공화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바이든 행정부가 왜 정권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네.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한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선거 전략입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와 미중 간의 합의와 연결됩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너무나 높은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예. 이 인플레가 41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실질 임금이 감소해요. 그렇죠.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 높은 인플레를 받아들이려 하니까 금리를 인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나 부채는 똑같은데 네. 이자 상환 부담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또 소득이 줄었네. 또 감소해요. 네. 세 번째는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예. 자산 가치가 폭락하죠. 네. 주가 떨어지죠. 집값 떨어지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예.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굳이 하나 더 찾자면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이 안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공존하죠. 네. 그런 정권에서 사실은 바이든 정권이 정권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네. 라고 판단했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선거 전략으로서 끌어왔고 네. 역시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예. 다시 말하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네.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선거 전략입니다. 이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집을 들고 있든 예. 금을 들고 있든 예. 주식을 들고 있든 가격이 올라야 되는구나. 코인을 들고 있든 네. 무엇을 들고 있든 다 가치가 올라가면 됩니다.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무엇을 들고 있든 다 부자 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선거 전략인 거예요. 예.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알아요. 뭐죠? 금리 낮추는 거.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만 떨어뜨리면 돼요. 돈의 가치만 떨어뜨리면 된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는 거,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그 유동성 공급하기 위한 장치들은 여러 가지를 마련했는데 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네. 25년 9월을 기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세계 주요국 중에서 미국 빼고 다른 나라는 먼저 금리 인하를 서둘러 했어요. 그랬죠. 대표적인 게 스위스죠. 예. 제로 금리 도입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5년 9월 이후로 보면 미국이 가장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12월 1일부로 종료합니다. 네. 그럼 양적 긴축의 종료는 양적 완화의 시작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된다는 것은 예, 아닙니다. 예. 언제든 상황이 조건이 마련되면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될까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네.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해야 돼요. 그럼 유동성 공급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자산 가치가 다 올라요. 그렇네요. 뭐가 마련만 돼야 돼요? 인플레만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인플레를 막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유동성 공급은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 예. 트럼프 행정부는 유동성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예. 인플레를 막도록 한다. 네. 근데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인플레를 발생하는 효과를 만들 텐데 그렇죠. 그 인플레를 막도록 하는 장치. 네. 그래서 중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왜? 왜? 관세. 중국과 관세를 낮추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도 상대적으로 관세율은 낮춰주고 예. 소기의 목적 달성은 해요.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세율은 낮추고 중국으로부터 값싼 생필품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25년 말 26년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25년 당시보다 26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야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에이펙의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네요. 저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미중 합의를 좀 들여다본 겁니다. 여러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끌려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26년 11월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절대로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안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미중 합의가 결렬되거나 히토류 공급 차단한다거나 차단하면 히토류 가격 또 오르겠죠. 네. 그 생필품 공급하다가 갑자기 공급 차단한다거나 중국이 만약에 미 국채 적극적으로 매각하다가 아마 저는 암암리에 언더 더 테이블 네. 밑에서 미 국채도 좀 사줄게 이런 합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계속 매각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 장치로서 지금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매각하는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세 깎아줄게 사줘 라는 요구를 분명히 언더 더 테이블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26년 11월 중간선거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적어도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네.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중국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왜 트럼프 대통령이 유달리 시진핑한테 약간 저자세로 바뀌었는지가 좀 이해가 되네요. 한 달 전에는 SNS 상에서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존경하는 시진핑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트럼프의 레임덕 그리고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의 키 플레이어는 중국이었군요. 더군다나 에이펙에 우리나라가 25년에 의장국이었지만 네. 26년 에이펙 의장국은 또 중국이죠. 시진핑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에이펙 어디서 열렸습니까? 경주요.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디서 열린지 아세요? 선전이다. 선전인데 예. 선전 잘 아시죠? 예, 자주 가죠. 선전이요. 굳이 따지면 실리콘밸리예요. 그렇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전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텐센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집약돼 있어서 네. 그만큼 인구 밀도도 높고 테크 기업들이 많고 뭐 그런 지역에서 더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내년 이맘때 그 지점이 또 역시 미국의 중간 선거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에이펙 회원국들이 세계 GDP의 60%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장국으로서 AI나 뭐 이런 영역을 가져가겠다라는 방향성하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네. 자기 위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 패권이라든가 혹은 시장성, 네. 산업적인 지위를 놓고 선전을 지정한 게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패권 전쟁의 결로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내년도 이제 전망서를 내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은 디폴트 값이고 네.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가 미국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렇게 바뀔 거다. 이것도 다 아셨던 내용이니 이걸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뭐라고 담으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네. 어쨌든 실리와 네. 그냥 오로지 실리죠. 네. 오로지 실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외교 전략도 뭐 과거의 역사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미국과도 중국과도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와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나가면서 실리와 실용적 외교를 중심으로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지 우리가 언제 반미 반중 뭐 친미 친중 이렇게 따집니까? 네. 경제적으로 효용적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고 같이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네. 26년 11월 중간선거 앞단까지는 네. 미중 패권 전쟁은 어쩌면 저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주제예요. 네. 네. 그렇지만 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는 네. 다소 휴전처럼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다. 네. 그러니까 격화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저는 가정하고 싶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격화시키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실리를 더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이자 또 이번 전망서에서 부제처럼 담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각국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어요. 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 더 많은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화 패권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예. 지금 외환 결제 시장에서 보면 위안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3.5%로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이 이미 히토류라든가 세계 주요 원자재, 니켈, 구리, 알루미늄 각종 원자재를 미국 기업들도 강요를 못 이겨서 위안화 결제를 해주다 보니까 안 되겠다. CBDC로 결제하는 기업들 아예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통화 패권 전쟁의 무기로서 쓰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